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여행과 관련된 대기업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회사 대표 디에고라고 합니다. 이제 막 70세의 나이로 달려가고 있는 늙은 나이의 회사 대표 CEO지만 저는 아직도 어디 하나 아픈 곳 없이 튼튼한 몸으로 매일 회사에 출근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원수가 300명도 넘어가는 여행회사이기에 저는 매일 3시간 정도씩만 잠을 자며 늦은 나이에 시작한 회사를 더 안정적이게 규모를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처럼 늙어가고 있는 제 친구들은 아직도 저를 볼 때마다 이제 그만 회사 대표 자리를 자식들에게 넘기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편안하게 인생을 살라며 잔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저에게 이러한 상황은 그저 꿈 같은 것인데요. 저에게는 회사의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딸이 하나 있지만 어째서인지 딸은 태어날 때부터 제 말은 전혀 듣지도 않고 점점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어갈수록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불량한 아이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성격 차이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내와 이혼을 했었던 저는 엄청나게 성장하는 여행회사에 모든 시간을 쏟기 바빴고 결국 딸은 아무런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성장해 나갔어요. 회사의 바쁜 일 때문에 일주일 중 집에 들어오는 날이 하루도 채 되지 않았던 저는 그렇게 점점 딸과 서먹서먹한 관계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딸이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여행회사를 운영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 저는 딸이 학생일 때부터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성장하기를 원했기에 딸을 스페인에 있는 한 국제학교에 보내게 되었는데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딸은 매일매일 저에게 집에 언제 들어오냐며 투정을 부리는 귀여운 아이였지만 그때 당시 제가 운영하고 있던 여행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일에 집중하게 되며 딸을 방치해버린 저의 문제 때문인지 딸은 시간이 지날수록 삐뚤어져만 갔죠. 결국 이제 막 10살밖에 되지 않았던 딸은 그 나이대의 평범한 친구들과는 다르게 알 수 없는 사고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학교를 가는 것은 기본적인 학생의 태도라고 생각했는데 딸은 학교에 가지도 않았고 그저 질이 좋지 않은 중국인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길거리를 돌아다니기 바빴습니다. 딸이 다니고 있던 학교의 담임 선생님의 연락으로 저는 이러한 딸의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알고 있었지만 딸의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 바쁜 회사의 일정 때문에 딸에게 신경 쓰지 못한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저는 그저 딸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문제들을 모른 척 넘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은 일반적인 일탈의 행동이 아닌 범죄의 행동으로까지 사고를 치기 시작하며 사태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의 긴급한 회의로 바쁘게 오전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전화는 딸의 국제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걸려온 전화였는데 딸이 지금 스페인의 한 경찰서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니 지금 당장 달려오라는 전화였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그저 노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으나 딸이 경찰서에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억울함과 화가 폭발해버린 저는 회사의 일로 매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딸이 있다는 경찰서에 도착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경찰서에 도착한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까지 찢어진 제 딸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중국인으로 보이는 친구들과 웃으며 폭소를 터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더욱 화가 났던 것은 바로 딸이 평범한 아이들도 아닌 언제 씻은지도 모를 얼굴을 하고 있는 중국인 친구들과 친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그때 당시 스페인에서는 중국인 여행객들이 길거리에 있는 차를 훔쳐가거나 식료품 가게의 식료품들을 말도 없이 훔쳐가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운영하고 있던 여행회사에서도 여행을 완료한 뒤 지급해야 되는 완납금을 내지 않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바로 중국인이었기 때문이죠. 당황스럽게도 딸의 옆에는 오직 중국인 친구들만이 존재할 뿐이었고 딸은 그 사이에서 폭소를 터뜨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웃고만 있었습니다. 딸은 저를 본 순간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투명인간을 본 것처럼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화가 나는 마음에 곧바로 딸의 손을 붙잡고는 경찰서 밖으로 나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운영의 피곤함에 제대로 기억조차 나지 않는 잔소리를 늘어놓던 저의 눈에는 그저 눈을 감은 채 제 말을 무시하고 있는 딸의 모습만이 보이더군요. 몇 분이나 딸과 말다툼을 하던 시점 갑자기 경찰서 안에 있던 딸의 중국인 친구들이 달려와 저를 밀쳐내고는 그만 떠나라는 충격적인 행동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딸에게 엄마로서의 따뜻함을 알려줄 수 없다는 자괴감과 저조차도 너무 바빠서 딸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큰 금액의 용돈을 주고 있었죠. 그저 경제적인 상황이라도 풍족하길 바라는 마음에 딸에게 많은 금액의 용돈을 주고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딸은 그러한 용돈들마저도 그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고 있던 저는 그날 딸이 저의 자식이라는 생각을 버리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저와 딸은 아주 가끔 집에서 마주쳐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는 딸에게 주고 있던 모든 용돈마저 끊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용돈을 받고 싶으면 제가 운영하던 여행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는 후계자로서의 수업을 받고 저에게 경영을 배워야 된다는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진 딸은 어쩔 수 없이 며칠 동안은 저의 회사에 출근해 저에게 경영을 배워나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고작 며칠일 뿐. 딸은 대학교에 입학할 20살의 나이가 되자마자 하루아침에 제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작 며칠이었지만 회사에 나와서 저에게 경영 수업을 받는 딸의 모습에 딸이 아주 조금이나마 무언가 바뀌려고 하는구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죠. 딸은 저에게 편지조차 남기지 않은 채 자신의 모든 짐을 집에 그대로 놔두고 하루아침에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하루아침에 사라진 딸의 상황에 가슴이 아프고 당장 딸을 찾아야만 했겠지만, 그때 당시 저는 대기업 여행회사의 대표이고 수천 명의 직원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었기에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는 문제를 일으키던 딸이 사라진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딸에게 소비되던 에너지를 더욱 회사에 쏟으며 회사를 성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사라진 후 약 3년이 지난 어느 때 한국 여행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서 회사가 또 한 번 크게 성장할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페인 거주민들에게 다양한 한국 여행 일정을 값싼 가격에 제공하면서 한류의 트렌드와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느끼며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한류가 유행하고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의 수가 평소보다 10배는 더 많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을 때쯤, 저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한국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때가 딸이 사라지고 5년쯤 되었을 때였지만 저는 딸에 대한 생각은 단 하나도 떠올리지 않은 채 그저 제가 운영하던 여행회사를 한국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성장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피로한 저의 몸에 이상이 감지되기 시작하더군요. 하루가 다르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이 들고 눈앞도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는 증상을 느끼던 저는 어느 날 회사의 회의를 진행하던 중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의 손에 이끌려 스페인의 한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에는 이미 심각한 단계의 간암을 선고받은 뒤였죠. 살면서 단 한 번도 크게 아픈 적이 없던 저였지만 하루아침에 찾아온 간암이라는 병은 일정 수준 이상까지는 그 어떠한 증상도 느낄 수 없는 너무나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없으면 회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우려되면서도 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컴퓨터를 통해 화상회의에 참여하여 회사를 이끌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무려 2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의 상태로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간암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의사들은 그런 저에게 간이식이 아니면 생존하기 힘들다고 말을 했고, 결국 저 또한 모든 상황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니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더군요. 저에게는 아내도 딸도 그 어떠한 가족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저 힘들게 키운 회사와 아픈 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이 사라지고 10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딸이 보고 싶지 않았지만 갑자기 딸이 보고 싶어지더군요. 제 인생의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이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에 거액의 돈을 주고 딸에 대한 정보들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한국 여행의 영향 때문인지 저희 직원들이 한국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고 혹시라는 생각으로 한국에서도 딸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약 한 달 정도를 딸에 대한 정보를 캐고 다니던 어느 날 한 업체가 저에게 딸이 한국의 경복궁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보를 알려주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난동을 부리고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길거리에 자동차를 훔치고 다니던 딸이었는데 그저 한국에서 평범하게 그것도 한국의 대표 문화재인 경복궁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저는 딸이 정말 한국에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회사의 모든 경영 시스템을 중단하고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지금껏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기와 한류의 영향으로 저의 여행회사가 꽤 크게 성장해 왔었지만 저 스스로는 단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했던 한국이었는데 인생 처음으로 한국에 도착하니 정말 모든 것이 신기하더군요. 임원분들과 직원들의 추천으로 대부분의 한국 여행 패키지를 상품처럼 판매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유명한 한국의 관광지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은 또 다른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 아픈 몸 때문에 길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쉬기도 하며 조금씩 한국에 대해 눈으로 보고 알아나가던 저는 여행의 마지막 날 밤 결국 딸이 일하고 있다는 경복궁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혹시나 업체가 알아봐준 정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을까봐 저는 멀리서 망원경을 이용해 알 수 없는 불안한 마음으로 경복궁의 입구를 몇 시간 동안이나 지켜보았죠. 다 그렇게 이 시간을 넘게 기다리던 순간 대부분이 한국인들인 경복궁 직원들 사이로 뚜렷한 외국인의 이목구비와 긴 생머리를 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 경복궁의 입구에 도착한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부모의 직감 때문인지 저는 그녀가 딸이라는 것을 알아챘고 곧바로 목발을 짚은 채 그녀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멀리서부터 딸의 이름을 외치며 목발을 짚고 빠른 걸음으로 가기 시작했고 딸로 보이는 그녀 또한 자신의 이름을 들었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저를 발견하게 되었죠. 10년이라는 시간 사이 딸은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던 좋지 못한 모습은 전부 사라지고 그저 깨끗하고 평범한 모습의 눈으로 저를 보고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날 딸과 함께 경복궁의 입구에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에게도 뒤통수를 맞고 모든 돈을 빼앗긴 딸은 그때 당시 새로운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의 조언으로 지금의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면서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딸은 그때 당시 저에게 한국인 친구들을 따라 한국으로 간다고 하면 또 질이 좋지 않은 외국인들을 만나고 있다는 잔소리를 할까봐 한국으로 가서 성공을 하고 돌아오자는 마음가짐으로 지금의 친구들과 경복궁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더군요. 그러면서 딸은 경복궁에서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던 자신의 친구들을 하나하나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딸이 수년 전 만나던 중국인 친구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키도 크고 선량해 보이던 그 한국인 친구들은 오히려 저에게 조금 더 빨리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며 제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 주더군요. 딸과 같은 스페인의 국제학교에 다녔다던 그 한국인 친구들은 딸이 중국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고 오히려 제 딸을 구해주고 꿈까지 가질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친구들이었던 것이죠. 그날 밤 저는 딸의 경복궁 근무가 끝난 뒤 경복궁을 걸으며 또다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딸은 지금의 한국에서 외국인 풍물놀이 단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주특기가 상모 돌리기라는 말과 함께 저에게 상모 돌리기를 하는 자신의 동영상까지 보여주었죠. 한국인 친구들에게 은혜를 갚고 또 한국을 알리기 위해 풍물놀이 단원으로 입단했다던 딸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몸짓으로 한국의 상모 돌리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러한 딸의 모습을 보며
참 잘 자라주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딸에게 제가 간암에 걸렸다는 좋지 못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죠. 그런데 딸은 저의 간암 소식을 듣고는 슬퍼하기는커녕 한국에서는 오히려 방법을 찾을지도 모른다며 잠깐 있어 보라는 말을 한 뒤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약 10분 정도 누군가와 한국말로 통화를 하더니 자신의 한국인 친구 아버지가 서울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혹시 모르는 마음에 저의 간암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자 내일 바로 자신의 병원에 찾아오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잘됐다는 말과 함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죠. 그날 밤 딸의 도움으로 따뜻한 온돌이 들어오는 서울의 한옥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된 저는 만약 몸이 다 낫게 된다면 스페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난과 가족이 없다는 슬픔 때문에 살 의욕조차 없었으나 딸이 어엿하게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과 또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해 보니 저는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어지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딸의 한국인 친구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병원에 방문하게 된 저는 간암의 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검사들을 받았고 약 일주일 뒤 어느 정도 항암 치료로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기적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의사들은 그저 부정적인 말만 건넸었지만 어째서인지 한국의 의사분들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었고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정식 풍물놀이 단원이 된 딸과 함께 한국의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운영하던 회사는 제가 팔처럼 대신 맡아주던 임원분들에게 모든 경영을 양도했고 저는 지분을 일부 팔아 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간암에 대한 치료도 잘 진행되어 이제는 약한 피로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딸의 상모 돌리기 공연을 보기 위해 경복궁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 딸이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용기 있게 한국으로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얻지 못했을 지금의 기적적인 삶이기에 저는 오늘도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죠.